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했죠. 사회 풍속이 바뀐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뀐 얘기가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서당에서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배울 수 있기도 하고, 또 집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양반들 중에 진짜 옛날부터 양반이 아니었던 자녀들이 왔을 때는 그 아이를 또 왕따시킨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좀 따돌리거나 그 아이를 두둔해주는 이 훈장님, 서당의 선생님을 이제 버리고 다른 그런 아이들은 안 가르치는 이런 훈장님을 찾아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죠. 자, 적장자 우대 상속제도 확대 제목으로 모든 설명이 끝났어.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작 아래의 영향으로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적장자가 우대되는, 적장자가 중심이 되는 제사 주관, 상속제도, 여기 아니에요. 적장자 중심의 상속제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적장자 제사 주관, 적장자 중심 상속제도. 자, 차남 이하의 아들과 딸이 상속분 점수가 줄어들었다. 오케이. 자, 혼인 풍속의 변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신부 집에서 상당 기간 생활했었는데 후기에는 혼인 후 신부가 곧장 신랑 집으로 가서 생활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근데 이것이 원래 양반 가문에서 시작이 된 건데 뒤늦게 양반 따라하기 하는 상민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나 꼭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양반 가문에서 하던 것이 점차 이들에게 확산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해야 풍속 같은 건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족보 편찬을 성행해서 이제 원래 양반 가문에는 이런 족보가 있었는데 이 족보에는 이제 가족 모두가 수록되는 것이 맞는데 계보가 이제 부계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17세기 이후에는 점차 부계 위주로 바뀌었고 삭제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으로 수록되었다. 딸도 있는데 딸은 출가 외인이라 해서 결혼하고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딸은 아예 기재를 하지 않거나 정말 이름만 써놓는 경우. 자, 그러면 족보를 만들로 끝이 아니라 친족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실제로 이 친족 간의 유대 관계가 지나치게 끈끈했던 게 바로 세도 가문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시하거나 또 양반임을 증명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내세우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양반임을 과시하거나 어떤 수단으로 활용됐다라는 점, 또 족보를 위조해서 행세를 하기도 했다. 진짜 양반이 아니었는데 양반이 되었으니 가짜 족보라도 사서 이렇게 구색을 갖춰 놓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양반 신분을 사지는 못했지만 그냥 족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몰락한 양반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몰락한 양반들도 겉으로 볼 때는 행색이 비슷한데 진짜 양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짜 족보만 가지고 있는 양반 행세하는 그냥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혼란스럽죠? 자, 제가 풍속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변동, 사회 변동, 경제 변동 여기서 나왔는데 사실 이 얘기가 조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 설명 안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 논농사에서 모내기법이 널리 보급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김매는 노동력을 크게 줄여주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 수확량을 높여주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단점은 뭐냐면은 여름에 비가 적게 와가지고 이 모의 논을 찰랑찰랑하게 계속 유지를 못하면은 말라 죽게 됩니다. 일부만이 아니라 전부 다.
밭 전체를 다 말려 죽여서 흉년을 맞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풍년일 땐 좋은데 흉년일 때는 그 영향이 너무 크니까 감이 위험해서 시도를 못했다가 이 논에 물대는 기술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모내기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됐다라고 문제풀이할 때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줄도 그렇게 쳤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 작물을 재배했다는 거죠. 여기 넘버링 쳐볼게요. 모내기법의 보급과 확산. 상품 작물 재배. 상품 작물은 뭐가 있죠? 쌀도 있지만 담배, 목화, 채소. 그렇죠? 시장에 팔아까지 칠게요. 자, 이로 인해서 농민 중 일부가 분홍으로 성장했지만 반면에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농민도 늘어났대요. 자, 일부는 분홍으로 성장을 하지만 일부는 토지를 잃고 몰락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거를 단순하게 게으르다, 부지런하다로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이 늘어나게 되면서 양반에게 토지를 침탈당하는, 그러니까 이유나 과정에 어쨌든 양반에게 토지를 빼앗기는 경우가 점점 많이 늘어났고 그러니까 빼앗겼지만 그 자리는 내가 계속 농사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빌려서.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서류상으로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나는 그 빌린 것에 대한 지대를 지주에게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또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땅을 빌려서라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데 땅조차 빌리지 못한 농민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자, 땅을 빌리지 못한 농민, 선생님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빈농이라고 했지. 자기 땅 없는 농부들, 이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너네 머슴 알지? 그 다음에 도시나 광산 등에서 일일 노동자, 흔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 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농민의 계층이 분화되었다. 자,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물품을 거래하는 장시가 늘어났다. 자, 우리 서양사도 마찬가지고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농업 생산력의 증대가 상공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이 생겨나고 이 시장이 도시를 생기게 만들기도 하고 도시가 더욱 커지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 경제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필기 판서할 때는 안 했던 거 장시, 그 다음에 포구. 포구는 항구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인천이나 어디 부산이나 이런 아주 우리 평택항도 그렇고요. 그런데 가면은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 그쵸? 여기도 그런 포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업의 발달은 수공업에 영향을 끼쳤다. 민간에서, 자, 포인트는 민간에서라고 했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파니까 관청에서 하는 거는 그런 메리트가 너무 적어졌다. 또 수공업이 발달하여 은, 구리 등의 광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에서 광산 개발하는 것을 본격화했다라고 해서 이 수공업이 민간 위주로 그리고 광산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여유를 가지게 된 사람들은 이제 여가 시간을 활용하거나 문화를 이제 즐기게 됩니다. 일부 서민들이라고 했죠. 서민. 서민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뜻이니까 농민을 비롯한 사농공상의 사람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공상인들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또 판사할 때 안 한 거 서당 교육이 보급되었다. 그다음 옛날보다 한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문화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서민 문화가 대두하였다. 위로 올라오고 커지게 되었다. 자, 서민들은 양반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사회의 문제점과 부조리를 거침없이 풍자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중인들도 서민들뿐만 아니라 중인들도 자 시는 양반들의 전유물이거든요. 근데 중인들도 그런 모임을 가진다. 이 사람들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 또 자신의 출신이 비록 서자거나 얼자이지만 아버지가 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하는데 조선 후기 중인들이 시를 짓고 감상하는 장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활동을 했대요. 세력이 커진 걸 의미하죠. 자, 서민문화의 여러 가지 모습, 여러 분야했으니까 분야마다 괄호를 쳐봅시다, 여러분. 자, 한글 소설과 사설 시조가 대표적이다 했어요. 자, 한글 소설은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춘향전, 어이구, 형광펜으로 해야 되는데, 춘향전, 흥부전 이런 거. 대표적인 거 2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설 시조. 원래 시조라는 거는 4-3조에 4-4-3-4, 4-4-3-4, 3-4-3, 뭐 3-3 이런 식으로 정해진 식구 글자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형식 필요 없어. 그냥 솔직하게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기만 하면 돼. 또는 현실을 풍자하면 돼. 이런 자유로운 글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소리와 탈춤도 괄호를 쳐볼게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 여기 파란색으로 판소리와 탈춤 창과 사설로 엮어나가는 판소리. 창은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사설은 약간 읊조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길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양반의 위선과 사회 모순을 풍자한 탈춤 있어요. 양반의 위선과 사회 모순을 풍자했다는 건 무슨 소리야? 그 탈춤이 쓰는 그 탈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탈을 쓰고 하니까 그런 표현도 좀 과하게 할 수 있죠. 뭐 부끄럽거나 좀 흉측한 그런 모습도 과감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이나 포구, 장시라고 했죠. 장시나 포구에서 당연히 공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민들의 미적 감각과 의식을 반영한 민화가 유행되었다. 도화서 서원 같은 아까 말했던 김홍도나 신윤복 이런 사람들 같은 그림이랑은 조금 뭐 세밀함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알 수 없는 화가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잘 그려서 어딘가에 놔두면은 그거를 사서 걸거나 병풍으로 만들거나 그러니까 이 병풍 있잖아요. 이거는 양반들의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도 민화를 가지고 병풍을 만드는 거예요. 그쵸? 이런 게 달라진 부분이다. 자, 그러면 민화에는 괄호를 안 쳤으니까 민화에도 이렇게 쳐볼게요. 자, 서민들의 특유의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습니다, 여러분. 자, 상업과 서민문화에 발달했는데 아까 장시와 포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바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대표적인 장소가 2군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각종 놀이문화가 이제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배 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온 사람은 내려서 주막에서 잠도 자고 가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쵸? 신기한 물건 있으면 또 사가지고 가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몰려들었냐면 경강상인이라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자, 배를 타는데 이 배가 결국 서울에 물건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경자가 서울 경자예요. 그리고 공인들이 아마 타고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자, 그 다음에 보부상이라는 사람들은 보찜, 그 다음에 부찜, 등찜을 부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과 부상에서 보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국의 장씨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장돌뱅이라는 그런 표현도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상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좌판 펼쳐놓고 돌아다니는 거야. 당연히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아닐 겁니다. 금난정권에 난전을 벌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장시와 포구에서. 자, 그 다음에 객주는 아까 주막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밥도 먹고 머물다 가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단지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 또는 사채, 돈을 빌려주는 거야. 왜? 물건을 여기 도착했는데 갑자기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걸 사가지고 가고 싶어. 근데 난 돈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이 사람한테 빌려가지고서는 물건을 구매해가고 다시 돌아올 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런 금융업, 숙박업까지. 왜? 이 사람들은 여기 계속 머무를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관리들 중에서도 어떤 관리들이겠어요? 세도 가문에 좀 급이 높은 그런 관리들과 결탁을 해서 특정 물건만을 독점하게끔 만들어서 누구 어떤 상인의 물건만을 사게끔 만들거나 그런 상인들하고만 거래를 하거나 이런 식의 경우를 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주영 선생의 객주라는 또 그 유명한 소설이 있거든요. 나중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서 산대놀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탈춤 있죠. 근데 여기서는 가면극이고 경기도에서 주로 전승되었던 거 경기도의 가면극. 가면극하고 탈춤은 조금 다르지만 탈을 쓴다는 게 공통점이라서 산대놀이는 경기도에서 상인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공간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은 장시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줬나 봐요. 그다음에 전기수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직업 낭독가. 자, 동대문 종로 지금도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는 재밌는 얘기 있다고 막 재밌게 읽어주고 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화의 주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 여기 문자도 있잖아. 너희들 문자도 해봤죠? 미술 시간에. 이런 것도 일종의 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물고기나 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재로 삼았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라스트 여기 문제는 선생님이 답을 굳이 써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닌가?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끊고 이어서 할게요.